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윤조커님하고 라라라님,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요. 그리고 차트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일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선물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이제 리플 차트 간단하게 보고, 오늘 이제 Q&A가 좀 많아서 오늘 이제 Q&A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윤조커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오스 먹튀 논란으로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이제 코인코드 기사인데, 이오스 중국계 지갑이 갑자기 폐쇄됐다. 약 636억 원 상당의 먹튀 의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이라는 그 이오스 지갑이 있나봐요. 이 이오스 전용 지갑이 갑자기 폐쇄되면서 지갑 운용자가 약 636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플로스 토큰 뭐 2.0 버전인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상승장 초입에 이런 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사기 형태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채굴 형태가 됐든 이와 같이 지갑 형태가 됐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출금을 할 때 그 출금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출금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출금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출금했을 할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지갑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이거는 이제 하드 월렛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드 월렛에 다 집어넣어놨다가 만약에 이제 하드 월렛 뭐 키를 분실한다거나 아니면 그 니모닉 그 단어를 또 이제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물론 이제 본인이 나는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양하게 분산해서 저는 이제 보관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보안 관련돼서 이렇게 또 많이 사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어제 5일 관련된 기사인데, 그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마이너스 유가 되면서 전산 오류 강제 청산됐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사태 파악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마이너스가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 이 HTS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하나, 한국투자, 유한타증권 등 그 HTS가 마이너스 떨어진 이 5월물 가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오류가 빚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는 가만히 안 돼서 원래는 이제 청산이 마진콜이 됐어야 되는데 마진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미 거의 뭐 수직 낙하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반영해서 마진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전에 청산을 시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객들의 피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제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됐고, 그 특이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기존의 전산 시스템에서 이렇게 오류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산 오류가 빈번하게 이제 죄송합니다.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아예 이제 시스템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금시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범위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오히려 아예 시스템을 그냥 중단시키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 나왔던 그 블랙아웃 단계가 이와 같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사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기사는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국민일보 기사고,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이제 다 읽진 않고 좀 내용이 길어서 몇 가지만 좀 이제 의미 있는 내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변화를 10가지로 정리해 봤다. 이 시점에서 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닥쳐올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질병 감시 체제의 강화다.
이는 이제 국민 감시 체제의 정당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질병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 감시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 CCTV로 인해서 범죄, 예상치 못했던 범죄 현장을 많이 잡아냈다. 이런 이야기의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도 진짜 빅브라더 사회로 넘어가겠구나. 사람들한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CCTV가 많으니까 굉장히 사회가 안전하고 이런 범죄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사생활 침해로 갈 수 있고 그 빅브라더 전체주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유엔에서 추진하는 그 ID 2020 사업의 가속화다. 이는 이제 빌 게이츠 등이 주도한 의료 정보 모니터링 체계인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인체에 삽입하는 디지털 아이디를 모든 인류에게 제공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화폐 구조의 변화다. 다양한 화폐가 글로벌 단일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2주 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파탄에 대비해 전 세계에서 7,500조 원의 돈이 동시에 풀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가치가 이제 0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단일화폐가 부각이 될 거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도래와 더 극명해진 빈부격차를 해결할 방도인데 블록체인 기술의 진보와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를 해결할 방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가 도입이 되는 게 정말 이제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해결할 부분인지, 아니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의견이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이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앞으로 다가올 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타이틀만 읽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 국제정치에서 미국 유럽의 주도권 쇠퇴와 동북아 세력의 급부상이다. 다섯째, 비즈니스와 유통업의 혁명적 변화인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 이 부분도 현재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급부상이다. 최근에 그 뭐였죠? 유재석 씨가 하는 놀면 뭐하니였나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공연 같은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공연해 주는 것을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공연 문화 이런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곱째로 종교의 본질 회복이다. 아홉째, 가정중심 사회로 전환이다.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가정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이주와 여행의 시스템 변화이다.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깨끗한 나라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국가 간의 개념, 그래서 내가 태어난 국가에서 뭐 평생을 자라고 그 나라에서 죽고 이게 아니라 이런 세계 단일화가 되면서 그 지역의 어떤 공간의 개념도 앞으로 좀 약간 쇠퇴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라라라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아마 이 기사는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저도 이제 보고 굉장히 좋은 기사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포브스에서 이제 올라온 내용이고, 이게 4월 21일자 어제 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패브릭, 코다 및 멀티체인 정부가 준비한 유일한 사람 새 보고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IEE는 발음도 헷갈리는데요. 4개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미국 연방 정부의 엄격한 보안 요구사항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공동 발표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중 하나만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IEE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라라라님이 같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연방 잠깐만요. 예. IEE가 이 내용, 연방 암호화 정보 처리 표준을 준수하는 블록체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19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됐나 봐요.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현재 연방정보보안관리법 2002 요건에 따라 모든 새로운 연방정보기술 프로그램과 블록체인을 사용한 현대화 노력은 이 NIST 암호화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는 현재 이제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패브릭, R3 코다 및 멀티체인의 4가지 주요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하여 이 NIST 준수 수준을 결정한다. 의도는 뭐냐면 연방 IT 관리자에게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블록체인 플랫폼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IEE의 어떻게 보면 목표다,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사로 이제 돌아가서요.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플랫폼 중 하나만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그럼 이제 그 하나가 누구냐, 누가 통과했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IEE는 연방 정부가 채택한 것에 대한 그 의사 결정자는 아니지만 기술의 연방 채택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자체의 심사 규칙에 대해서 블록체인 공급자를 평가함으로써 가능한 조치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의사결정을 얘네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가 이렇게 평가하고 이걸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부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용을 이제 밑에 결정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IE가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 플랫폼은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및 멀티체인이었다. 그런 다음 그 NIST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했대요. 네 가지 플랫폼 중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R3 코다만이 이 NIST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연방정부 프로젝트에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 JK 루이스님이 올려주셨던 이제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 R3 코다를 선택하든 리플 XRP를 선택하든 둘 다 결국에 이제 XRP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R3 코다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XRP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사를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기사 이렇게 보고 그럼 다음으로 5일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트 현재 이제 11.18로 어제 20달러에서 6월물이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6월물 지금 11달러까지 거의 또 50% 정도, 물론 이제 5월물 어제 마이너스까지 갔던 그 5월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라온 게 될 수 있겠지만 이제 6월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또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오늘 Q&A도 다양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페트로달러의 어떤 종말을 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프리에너지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지금 이렇게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일 차트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어제 이제 23,018.9 631포인트 하락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개파락했어요. 개파락했고 갭을 이제 메꾸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51평선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일봉에서 보면 또 이제 이틀 정도 이제 하락을 해서 벌써부터 이제 매수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현재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 이 채널로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채널 상단이다. 그러면 이제 1929년도, 30년도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도 이와 같은 위치까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120월선 맞고 반등을 해서, 물론 이때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재차 채널 바닥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우선 채널 뭐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얼마나 이제 비싼 위치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위기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채널 중반까지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채널 중반이 현재 이제 11,000포인트고, 만약에 경제 대공황처럼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5,200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야, 다우가 어떻게 5,000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제 그 오일 가격이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 움직일 수 있다. 다우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
하락하거나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바닥이 5천인 거고, 이때 보면 채널 바닥도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도 뭐 채널 바닥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극단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고 저는 이제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1862.34로 현재 이제 1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보다는 좀 덜 빠졌는데, 코스피는 다우는 이제 채널 상단에 있고요. 코스피 이제 월봉 차트인데, 코스피는 지금 채널 중반을 이미 이제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월 이평선이 50월 이평선 데드크로스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월 이평선이 그 117, 120, 뭐 120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117월 이평선을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줘도 제가 채널 중반을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2000 초반을 넘기는 이제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와 같이 장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경제대공황, 그 다우지수를 경제대공황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IMF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IMF 때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널 하단부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이 200월 이평선 그리고 20월 이평선 있는 위치까지 반등해 주고요. 채널 중반을 이때 넘었습니다. 넘었고 다시 재차 하락해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와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채널 하단부에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을 해줬고요. 물론 이제 기간은 다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경제 대공황 때 또는 이제 IMF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반등이 나와서 이때 이제 200월 이평선, 20월 이평선까지 한 달 동안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한 달 정도 이게 정체해주고요.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오늘 지금 4월 달이니까 뭐 늦어도 8월, 9월쯤 해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보다 좀 더 빠른 타이밍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속도,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코스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볼게요. 지금 원달러를 보면 코스피가 앞으로 이제 좋아지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원달러가 1223원이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23원을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1235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주봉에서 보시면 20, 50, 120, 200, 360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히 정배열이 됐습니다. 주봉에서. 그리고 주봉뿐만 아니라 월봉까지 지금 이제 정배열이 됐어요. 월봉까지 정배열이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봉도 20, 50, 120, 200, 360 이평선으로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채널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와 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IMF 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충분히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우리가 이제 원유가 극단적인 가격까지 갔던 것처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아니죠,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이 보시면 지금 2,600원이에요. 2,600원이고 이 자리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5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원달러도 이 채널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저는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금 선물 볼게요. 금 선물 1700 2달러로 온스당, 뭐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은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넘게 되면 우선은 채널 상단까지 2,6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도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들이 정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과 50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120 기준으로 모여 있다가 골크를 만들어주고 지금 52평선도 122평선 골든크로스 만들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상승을 해주면 바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월봉에서도 이평선이 완전히 정배열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과 50 그리고 이제 120 이 이평선들이 완전히 펼쳐지는 그런 그림까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거라고 봅니다. 이때 이제 2011년도 초에 이와 같이 이 월봉 이평선들이 이렇게 완전히 정배열돼서 펼쳐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펼쳐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 설명을 요즘에 이제 드릴 때 이 US 데클락에서 금 현물 가격이 이제 2만 달러 온스당 2만 달러가 넘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2만 106달러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금 현물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그 리플 589님이 이제 이 금 현물 가격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온스당 금 가격은 금 선물이 그 종이 금이 훨씬 많이 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 선물이 만약에 현물을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 현물 가격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계산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을 살 때 지금 온스당 2만 달러를 주고 사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송에서 이제 매번 똑같은 이거를 이제 이야기 드릴 때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기존에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금 현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금 현물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금 현물 가격이 이렇게 2만 100달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는 게 이 US 데클락에서 이 총 자산과 그 다음에 미 상환 부채 이게 지금 이제 2천억 달러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보시면 144조 5,600억 달러고요. 144조 7,4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800억 달러 정도로 이 간격이 좁혀졌다. 그럼 이제 이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면 늦어도 뭐 이번 주 주말 정도에서는 미 상환 부채가 미 총 자산을 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공포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7, 19로 뭐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이 비트코인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뭐 리플 차트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지금 트레이딩 뷰가 좀 이제 이상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열었다 지웠다 하면 반복적으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열었던 차트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면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까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6,873달러, 18달러 정도 이제 올라왔어요. 0.27% 그냥 약간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그 위치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800달러 이 라인 이 수평 라인을 지지를 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조정을 좀 더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 6,820달러 이 라인과 보시면 주봉에서 이 117주선 117주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봉 마감이 계속해서 이제 이 3주 연속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월 2일 장대 양봉 만들고 3주 동안 이 50주선 그리고 이 120주선 여기 밑에서 3주 동안 이렇게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서 쉬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상승했던 이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러면 3주째 이때 이제 음봉 나왔던 이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 패턴을 이제 붙여보면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주봉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보고 이 3주 연속 쉬고 있는 이 부분을 맞춰보면 좀 축소를 시키면요. 이렇게 좀 축소를 시키고 좀 내려야 되겠네요. 내려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이번 상승이 그 작년 4월 달부터 6월 달 모습으로 이 상승이 됐을 때 한 14,000달러,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13,900달러 언저리까지 반감기 약간 지나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뭐 이번 주는 이제 이와 같이 그냥 음봉 그 아래꼬리 윗꼬리 달린 상태에서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와 같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설명에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트레이딩 뷰가 원활하게 이제 움직이지 않아서 간단하게 차트 설명 드리고 바로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서 훈이 풀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해 주신 작년인가 찌라시 중에 앞으로 세계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그림들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W 팬데믹 선언하고 트럼프 당선 등등의 그림들인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한번 볼 수 있나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림이 이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이고 지금 보시면 이 1월 달부터 이 1월 달부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고 2월 달에 2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3월 달에 이 Q 단계로 이제 들어갔다. 확실한 Q 단계까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이 확실한 이 블랙아웃 단계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손 위에 이렇게 이제 XRP가 있으면서 XRP를 뭐 선언하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김정은이 나오고 잠깐만요. 갑자기 이제 그림이 없어졌는데 이제 컴퓨터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이 그림을 오늘 그 후니플님이 댓글에 제가 따로 이제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컴퓨터가 좀 이제 약간 맛이 가서 이상하니까 제가 빨리 일단 최대한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 영상 찍은 거지 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비뉴님이 그들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부를 만들지 않을 것임. 그건 몇 세기가 지났어도 불변이었음. 부의 불균형은 이번 기회로 더 벌어질 것임. 진짜 위험한 시기임.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빈부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빈부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의 이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사회가 번영하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이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IMRR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에 대한 질문 이어서 남겨봅니다. 볼륨은 트레이딩뷰 마켓캡 거래량으로 보았습니다. 일본 기준 볼륨 설정에 이동평균을 체크해서 보면 비트 37.2, 이더 26.9, 리플 2.1, BK 3.4, BSV 2, 라코 4, 이오스 3.3. 2018년 하락 이후 지금까지 평균 볼륨 높이가 비트 이더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것만 보면 현재까지 매집이 적게 된 것이 아닌가. 제일 기대되는 암호자산인데 비해서 의아하게 볼륨이 적어서 추후 상승폭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고 우선 그 비트 시총하고 이더 시총을 이제 비교해 보면 리플 시총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우선 이제 비트랑 이더가 리플보다 이제 시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볼륨도 크게 설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BK라든가 BSV, 뭐 라코, 이오스 이런 종목들보다는 리플이 이제 시총이 높음에도 이 종목들하고 이제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손바뀜이 충분히 나왔다. 이미 이제 손바뀜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좀 낮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뭐 정답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볼륨이 좀 적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못 올라가거나 그렇게 이제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피터팬님이 그 숨에 XRP를 장기로 넣어놓으면 안전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 좀 챙겨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H미래로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숨을 설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양의 XRP를 넣어놓지 않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킹으로 인한 그 이자 지급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그 지갑은 지갑도 분산해서 두는 게 맞고, 특히 큰 자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하드월렛, 나노레저에 넣어 놓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지갑이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지갑이 문제가 생길지 오히려 모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산해서, 거래소도 그렇고 지갑도 그렇고 분산해서 자금을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브라운 베어님이 방송 본 지는 좀 됐는데요, 암호화폐 소액 한번 해보려는데 분할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XRP에만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이거는 그 공부를 직접 하신 다음에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신 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이제 영상에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손영하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가운데쯤에 ODL 작동 원리 그림에 그 JPY와 태국 바트화가 양쪽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어제 못 봤었는데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 이제 XRP가 있고요.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 해서 이 왼쪽에 달러랑 유로, 그 다음에 이제 엔화, 일본 엔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멕시코, 필리핀, 태국, 이렇게 이제 바트화가 이렇게 쭉 있다. 이제 여기서 아마 이 JPY와 태국 바트화 이 두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나 봐요. 그 전에는 이제 이 두 개씩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링크를 걸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김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각 나라들마다 CBDC에 관심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BDC는 결국 그 나라의 법정 화폐에 불과하는 게 아닐까요? 중국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CBDC를 이더나 이오스 플랫폼에 띄워 세계화에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이더나 이오스의 플랫폼에 중국 CBDC를 띄우면 전 세계인이 중국과 거래할 때 자신이 가진 이더나 이오스를 중국 CBDC로 교환하게끔 하겠죠. 그러면 중국만 그럴까요? 각 나라들도 자국의 CBDC를 그와 같은 형태로 거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더나 이오스뿐만 아니라 에이다 등의 다른 암호화폐도 그렇게 쓰일 수 있겠죠. XRP도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암호화폐 각 나라의 CBDC와 브릿지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경 간의 결제에 쓰이는 리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IMF에서 그 SDR, 이 SDR로 XRP를 선택하게 되면 각국의 이제 근본위로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 그걸 이제 카운트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한 그 금에 따라서 XRP를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XRP를 기반으로 해서 각국의 CBDC를 발행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라고 하면 USDX, 뭐 원화라고 하면 KRWX, 이런 식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이 CBDC를 이제 발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더 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XRP도 쓰인다. 그리고 XRP가 국경 간 결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XRP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거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 XRP가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XRP가 그냥 국제 송금에만 쓰이는, 단순하게 국제 송금 간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은행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여 소액의 비용으로 국경 간 송금을 하는 것인데, 각 국가 간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은행도 타격을 받겠으나 은행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온 리플로서는 그 특정한 역할이 사라지고 오히려 중앙 통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암호화폐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버려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리플의 활약을 기대하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말이죠. 단지 저만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이거는 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김민님 같이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XRP가 전 세계의 모든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 CBDC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그 브릿지 통화 봤던 것처럼 지금 이미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제 송금 간에 제대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XRP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이제 이더라든가 이오스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중국에서 이제 이오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 즐겁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이장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코인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도미넌스 하락 및 알트장이 다가왔으며 올 거라는 가정하에 6, 7월이면 한번 알트 상승장 끝 정도가 된다는 의미이며 올 말에 마지막 알트장이 한 번 더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017년도 알트장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올 연말 상승장 끝이 아닌 걸로 압니다.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말이 코인 상승장이 끝이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비트코인 반감기로 봤을 때 2016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고 비트코인은 그 해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이제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그 상승 시점하고 알트코인 그 도미넌스 차트랑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좀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미넌스나 알트장의 상승은 끝난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럼 2021년은 비트만 달리게 되는 건가요? 반감기로 보는 차트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고요. 알트장도 올 것 같은데 이 주기가 안 맞아 떨어지는군요. 이전 리플 상승 시기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장기 평선들이 너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아래로 떨어진 게 상승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이 궁금증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미넌스 차트와 반감기 차트를 대입시켜 보면 2020년 말까지는 맞추어지는데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2021년까지 상승을 해야 정상인데 이때 도미넌스 차트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도 몇 차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약간 그 시기적으로 다르다. 알트코인은 2017년도, 비트는 뭐 2015년도 또는 2016년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XRP가 시총 1위에 도전하는 뭐 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그 시기가 약간 다소 다른 게 그와 같은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알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잭 오븐트님이 써주셨고 원유 가격 마이너스는 달러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마지막 수단인 페트로 연동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달러는 순수하게 무가치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치가 없는 걸 더 많이 만들면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하겠네요. 그 빙하 위의 왕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무한 발행되면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하면 달러가 0으로 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봤을 때 달러가 0으로 가면 오히려 원유 가격은 그 달러로 표현되는 원유 가격은 폭등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신 상징적으로는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프리에너지 등장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이와 같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유 이제 롱 포지션 그 1달러 부근에서 뭐 롱 포지션이 많다 보니까 5월물에서 그와 같이 약간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상징적으로 제고문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페트로 연동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원유 가격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결국 이제 원유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무한 발행돼서 그 가치를 이제 인정할 수 없는 달러 기반이 아니라 다른 기반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아닌 XRP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 페트로라는 암호화폐가 원유 50% 그리고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제 섞어서 그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이제 만들어 냈었어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XRP도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신 그럼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는 왜 성공하지 못했냐라고 하면 그 베네수엘라 정부를 이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것이고, 만약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성공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